혹시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박사님도 우울하실 때가 있나요? 당연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좀 좋을 때도 있고 파도와 같다 그래서 네.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약간 일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걱정이 많아 불안할 때도 있고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아, 그래요? 보통 사람입니다. 네. 그 우울, 불안, 불면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감정이죠. 당연하죠. 네. 기분이 우울하면 뭐 안 불안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또 불안하면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우울한데 편안하게 자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우울이란 말이 있고 우울감이라는 말이 있고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강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우울한 거는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병은 약간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살다 보면 우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진에서 떨어졌어. 아, 네. 우울하죠. 우울하죠. 그때는 기분이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10년 사귄 누가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우울하게 있다. 네. 그건 병이 아니죠. 그때는 위로해주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틀고 일어나서 또 일 회복하죠. 잘합니다. 네. 그건 이제 우울한 기분, 우울감이라 그러죠.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요 단계를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헤어져서 우울하는 것도 한 달 내내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을 못 한다. 이건 다른 것이죠. 네. 그 특정한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강도가 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병이라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한 강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단계에선 병원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통제가 안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걸 마음의 문제라고 믿으니까 네. 만약에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하죠? 뭐, 힘내라 하고 네. 근데 힘을 그러면 낼 수 있으면 힘을 냈겠죠. 불안증이면 불안해하지 걱정하지 마라. 마. 네. 그러면 불면증이면 푹 자라.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한 마음의 문제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경우야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병적인 단계까지 들어간 경우는 그런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것도 못하는구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빠질 수가 있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정한 시간을 흐르게 되면 몸도 우울해집니다. 몸이 우울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그렇죠. 거.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요 사람이 좀 느려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몸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느려진다 그래요. 이 회전이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결정도 늦어질 수 있고. 그렇죠. 제 환자 가운데는 심지어 어느 주부가 선생님 반찬을 못 하겠어요 그래. 아니 반찬을 왜 못해요? 늘 하던 걸 텐데. 이게요 반찬하는 것도 넥스트 스텝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긴 양념도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니까 연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누워 있으려 그러죠. 잠만 자고 또 심지어는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단 거를 먹으면 반짝 좋아지거든요. 그 단 거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못 빠져나올 거야. 이게 다시 또 우울한 기분을 만들게 되죠. 이게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시간이 가서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냥 단순한 우울한 기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건 좀 애매합니다. 적절한 비유.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만 말하기는 없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고 체질적인 정말 생물학적인 주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은 2차적인 우울증도 있고 또 뭐 갱년기라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나
혹은 출산 때 오는 우울증도 있고 이 전부 다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한 가지로 그냥 우울증은 마음이 갑니다. 그럼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길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뭔가 강한 자극이 오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의 자극에도 내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실로 여러 가지가 있죠. 우울증은 유형에 따라서 참 다르긴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울병의 우울증도 있고 주요 우울증도 있고 스트레스성으로 하는 2차적인 적응장애의 우울증도 있고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유전적인 소질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기질도 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가지 경험들, 좌절들 이런 것도 관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타고나는 부분과 환경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느 날 발현하게 되는데 이 발현하는 데는 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환경이 너무 좋았다면 좀 늦게 생길 건데 일찍 생겼다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 출산, 임신, 뭐 갱년기 이런 것들 호르몬의 변화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공허함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옛날에 왜 빈둥지 증후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환경은 좋지 않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체적인 질환도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약을 먹고 있잖아요. 요 가운데서도 약간 불면이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현재 상황 변화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미래 불안으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단순한 뭐 과거에 상처 좀 받았다 그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아니면 너무 큰 좌절들이 나이가 들고도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나의 우울증은 나만 우울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좀 심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회복이 대부분 잘 되긴 하지만 계속 우울한 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예를 들면 정신조현병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활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사람의 치료에만 내가 막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혈압이 높아. 아유 그럼 약 먹으면 돼. 혈당이 높아. 아유 약 먹으면 돼.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아유 약으로 잡히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울증도 약 먹으면 돼 하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 단순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그랬죠. 선생님 처음 전공하실 때만 해도 그럼요. 그때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고민입니다. 아 그래요. 야 이런 것 가지고도 나를 찾아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도 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워졌네요. 예,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좋은 현상인데요. 옛날에는 막 내가 가면 숨기잖아요. 요즘 친구 손잡고 옵니다. 데리고 내가 가봤더니만 좋아, 너도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과 예약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빨리 이제 도움을 청하는 시기니까 누구는 뭐 옛날보다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사에 따르면 뭐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 근데 그것보다는 병원을 찾는 수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환자 수는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옛날 같으면 병원에 오지 않을 분들이 요즘은 잠만 안 온다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뭐 태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어른들 같으면 정신과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갔죠. 평생 소가리하고 화병하고 잠 못 자도 끙끙거리면서 사셨잖아요. 옛날보다 좀 편하려고 다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어 다니는 거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정신과를 이렇게 자유롭게 찾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불안 같은 경우는 왜 불안한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었구나. 그것만 가르쳐줘도 불안이 확 주는 분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유명하죠. 네네. 이제 다 알아. 어떻게 해서 다 알게 됐어요. 뭐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막 나 공황장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공황장애라는 병 자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막 오픈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병원 오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래요. 지금은 한 달 만에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나도 공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해서 오는 분도 많지만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뛰는지를 가르쳐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가슴이 뛰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도 많이 불안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리듬이 깨져서 일상에 지장이 있다. 학생 같은 건 공부를 못해. 직장인이 막 업무 성과가 자꾸 떨어져. 실수를 해. 네. 잠을 못 자. 그런 경우라면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약을 드셔야겠는데요 하면 아, 약까지 먹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상이 무너져서 리듬이 깨질 정도가 되면 일시적이라도 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불안이 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잠을 안 자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자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자는 잘 게 생각해 보시는 게 건강을 물론 위해서.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최선이죠.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거든요. 네.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죠.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꼭 수면제가 아니어도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먹고 일정한 시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게 되면 훨씬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 약 먹으라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 가운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성이라든가 의존성 없이 쓸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있어요. 우울증 약 같은 건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그런 약을 시도해보고 조금 안 될 때 조금 높이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나간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범위 내에서 먹는 약 가운데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약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치료를 내는지 그 기전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아, 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춘다. 약을 먹으면 기침이 멈춘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약을 먹었는데 불안감이 사라져?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이 사라져?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뇌를 이해하기 전에는 네. 그걸 전부 다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했죠. 근데 인간이 뇌를 공부하게 되면서 뇌에 대한 많은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들이 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미국에서 Decade of Brain 그래가지고 뇌를 연구하는 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 시기에. 네. 그러고는 이제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죠. 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뇌에 대한 것은 어쩌면 막 이만 가운데 요만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료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뇌의 기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요. 자, 길을 가다가 뱀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극이 시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시상하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뇌 안으로 가서 편도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 편도가 활성화되면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막 가슴이 뛰게 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편도라는 것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예 공포나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하는 원숭이잖아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편도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이 원숭이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아서 더 위험해질 그래서 수도 죽는 있겠네요. 거죠. 그 불안이 생리적으로 우리 몸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9층인데 밑에를 보니까 편안하다.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생리적인 불안을 넘어서 병적인 불안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10 정도 불안하면 되는데 100을 불안해하죠. 굳이 일주일 뒤에 있을 일을 당겨서 불안하죠.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병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불안은 뇌를 매개해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됐고, 그러면 이 편도가 활성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약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죠. 그런 약을 쓰니까 불안이 준다는 거죠. 아니면 불안은 하지만 불안할 때 생기는 신체 증상이 있잖아요. 가슴 뛰고 이런 걸 줄여줘도 많이 좋아지는 거죠. 뇌 특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둔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Deep Brain Stimulation 그래가지고 깊은 신부 뇌 자극술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TMS라고 이제 전기 자극 네, 주는 네, 전자 자극 주는 그런 치료법들 많이 개발돼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뇌를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거기에 맞는 약물이라든가 외부적인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개발돼도 인간을 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뇌도 있고 그렇죠.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약물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마음은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마음은 뇌라고 생각. 마음은 브레인이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90점 맞을 수 있어. 그래요. 네. 결국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그 마음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달라져서요. 결국 불안 심리도 그렇고 공황을 일으키는 그런 공포감도 그렇고 뇌의 기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기전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뇌의 기전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황 발작이 처음에 어디서 오는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복잡했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네. 이게 발생한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인 기전이 들어가죠. 한번 경험하고 그렇죠. 나면 그때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공황이 왔지만 네. 다음에 이제 무서워지죠. 지하철 타면 또 올 거야. 가슴 뛰면 죽을 거야. 그러네.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거는 네. 심리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심리적인 자꾸 행동적인 회피하는 기전. 행동을 하다 보면 더 악화가 되고 위축되니까 또 우울이 오게 되고 네. 그 불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을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안을 불안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안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불안할 때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을 두려워합니다.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막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죽는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불안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병이에요, 아니에요? 불안하면 가슴 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잖아. 근데 왜 겁먹고 병이 돼요? 불안할 때 가슴 뛰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이 뛰면 불안해하는 게 병이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할 때 생기는 증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네네. 이 증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가슴 뛰고 숨차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앉아 있으면 예기 불안이 생기죠. 또 올 거야.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럼 지하철을 안 타는 거죠.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오래되면 활동폭이 좁아지죠. 과각성이라 그래서 신체적인 과각성이 생깁니다. 건강 염려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맥박재 보죠. 숨 쉬어보죠. 모든 관심이 몸에 가게 됩니다. 그럼 작은 자극만 생겨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건강 염려가 따라오고 일상이 무너지는 다시 거예요. 악화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물학적인과 심리적이 겹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것처럼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불안. 예를 들면 공포증 가운데 뱀을 무서워한다고 쳐봐요. 네네. 뱀 공포증이 있어. 뭐 치료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뱀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굳이 뭐 근데 뱀 볼 일은 굳이 없어.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뱀에 더 노출을. 그렇죠. 그걸 노출 훈련이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플러딩에서 홍수요법 막 뱀을 목에 감는 이거 절대 그건 안 되고 단계적으로 노출시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뱀 무서워하는 사람들 써보라 그러면요. 뱀이라고 써라 그러면 진짜 A4 용지에 기퉁에 조그마하게 뱀이라고 씁니다. 그게 설마 뱀이 무서워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각성이 되니까. 자, TV에 뱀이 나왔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공포증이 있으면 근데 뱀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저 뱀이 나를 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무서워야 되잖아. 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못 하는데도. 그럼에도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뱀이라고 작게 쓰다가 계속 써라 그러면 조금씩 크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노출 단계별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고소공포증 치료할 때 왜 1층부터 하고 마스터는 2층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자와 함께 노출하는 게 불안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같은 자극에는 반응을 줄이게 돼 있어요. 이건 노출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 불안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노출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불안이 있고
10이라는 불안도 있잖아요. 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심하게 당하면 못 나가죠.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치료자와 함께 단계별로 가는 게 원칙이고 약을 주는 이유는 약 먹고 예를 들면 공황장애 환자가 집에 누워 있을 것 같으면 약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약 먹고 노출하라는 뜻이에요. 집에 있을 때야 뭐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조금 불안이 줄면 가라는 뜻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이라는 불안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줄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한 50 정도로 약으로 줄면 이 50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생리적인 10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치료지. 우리 환자들은 막 절대로 불안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더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불안까지가 왔는데 누구는 우울증은 죽고 싶은 감정이고 불안에 의한 공황은 죽을 것 같은 감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예. 네. 이게 비슷한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죽는 게 제일 겁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픈 이게 거?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ing crazy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래서 인지장애 남 걱정하시는 앞에서 막 지하철에서 막 쓰러지면 어떡해요. 어.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라는 질병, 특히 불안이라는 병이 희한하게도 그것과 닮았어요. 아 그래요. 죽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숨을 안 쉬거나 심장이 먹거나. 네. 불안이 그걸 닮았잖아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그 설명만으로도 인지적인 행동 치료만으로 많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 단계를 좀 넘어선 분들은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단순하게 그런 걸 가진 분은 좋아지는데 겹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또. 술 문제가 겹쳤다든가 아 그럼 왔다 갔다 성격적인 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참 낫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아이고. 좀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불면으로 연결이 되니까. 뭐 따로 있는 분도 있지만 불면도 연결되는 분도 많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것 같던데. 그건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 사실 근데 저는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드는 스타일이라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수면 장애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에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코를 고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 코 고는 것도 물론 수면의 질에 떨어뜨릴 수 있지만 네네네. 코 고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골 수는 있어요. 코를 막 드르릉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그렇죠. 10초, 20초, 30초 숨을 안 쉽니다.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겠죠. 죽는 줄 알고 깨어나면 막 크크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는 건데 수면 무호흡이 오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2배로 뛰어야 돼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고혈압, 중풍, 심장병의 한 30-40%가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무섭네. 그럼요. 저는 양압기라는 걸 차고 잡니다. 교수님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아주 오전에만 일어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졸려요. 본의 아니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날 재워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목사님이 졸리나? 그게 아니고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면 무호흡이었어요. 검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1분 동안에 30번을 깬대요. 30번을. 저는 잤는데 내 뇌는 계속 깼다 잤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1분에 잠의 질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잔게 않아요. 아니죠.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양압기를 차고 자니까 많이 좋아졌죠. 사실 뭔가 차고 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쉽지 않죠. 저도 네. 익숙해지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수면 무호흡은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다. 1시간만 녹음해 보십시오. 좋아집니다. 확실히 평가해보고 수면 무호흡이 너무 자주 있다. 이 정도가 되시면 반드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수면의학을 전문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 가서 밤에 자면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걸 하고 평가에 따라서 처방을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건 반드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불면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잠을 들기 어려운 경우, 드는데 자꾸 깨는 경우, 또 자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경우, 깨서 다시 못 잠드는 그런 경우가 네. 가끔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낮에 얼마나 졸리는가, 낮에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3시간 잔 것 같은데 낮에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잔 것 같지만
자긴 자는 내가 거다. 잠들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은 그 1단계 아주 얕은 잠부터 2단계, 3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거쳐서 꿈을 꾸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밤에 한 뭐 짧게는 3번, 5번까지 반복하게 되거든요. 90분 주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잠일 때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요. 우리 가끔 왜 코 골고 있는데 깨우면 안 잤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1단계 잠인 거예요. 아주 얕은 잠인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 3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거쳐서 꿈꾸고 나오게 되는데 나는 안 잔 것 같지만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1, 2단계만 자도 그렇죠. 잠이 질은 정도는 3, 4단계의 깊은 잠을 자야지 우리가 진짜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지지만 1, 2단계도 잠을 자고 있는 단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꿈 꿨다고 한숨도 못 잤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 꿨으면 일단 잘 잔 거예요. 꿈을 많이 꿨다는 건 자주 깼다는 뜻이고 그때 깨면 기억이 나는 거니까. 자긴 잔 거예요. 렘 수면 때 깨면 꿈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자주 깼을 수는 있겠구나. 그렇다고 전혀 못 잤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잠을 들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커피 많이 마셔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네. 너무 피곤하면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오히려 더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피곤하면요. 신경세포가 각성되잖아요.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네.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밤에 불면증인 분은 심한 운동하지 말라고 가벼운 운동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포들이 각성되기 시작하면 가라앉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되게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그 긴장이 높거나 수면 리듬이 잘못된 분들이에요. 낮에 실컷 자고 저보고 와서 불면증이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밤에 못 잔다고 그렇게 약 달라고 물어보면 낮에 다 자고 있어요. 리듬이 깨졌으니까 그건 낮에 얘기가 안 잤기 때문에 되죠. 밤에 잠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긴장이 너무 높고 꼼꼼하고 세밀한 분들이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죠. 가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라 그러죠. 네. 10,000마리 새도 못 잡니다. 그건 또 안 왜냐하면은 자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못 자는 데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잠도 안 오는데 누워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잠은 리듬에 따라 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좀 졸릴 만한 무렵에 들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리듬이거든요. 그 리듬을 잘 가져가는 게 좋고 오전 시간에 약간 햇빛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바뀌는데 이게 세로토닌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햇빛을 좀 밝게 받으면 16시간 정도가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일상의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우리 환자들은 막 자려고 10시간씩 누워 있거든요. 수면이 질이 떨어집니다. 네. 술은 어떨까요? 술도 수면은 방해하지 않나요? 술 떡이 안 돼봤죠. 안 돼봤죠. 네. 숙면은 방해하지 않나요? 술은 긴장을 줄여주니까 일시적으로 잠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문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 4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 4단계의 깊은 서파 수면을 술이 박탈시킵니다. 얕은 잠을 자죠. 거기까지는 못 간다. 술의 기능이 한 4시간 정도거든요. 4시간 지나면 깨잖아요. 네. 손잠을 자게 돼요. 잠의 질이 떨어지죠. 낮에 졸려 안 졸려? 졸리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술 또 또 마셔야죠. 술은 악순환이네. 잠에는 정말 쥐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니까 잠이 안 와요.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 잔씩 하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술 끊으니까 잠이 안 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중간에 깨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소변 본다고 나이가 들면 깰 수도 있고 근데 깼다가 잘 수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게 전혀 못 있죠.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아니면 깬 김에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둘 다죠. 거예요? 둘 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좀 커지게 되면 네. 이게 방광을 자극해요. 꽉 차지 않아도 요일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깨게 되죠. 소변 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습관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갱년기 지나고 나면 또 아침 일찍 깨서 우울한 분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면 수면하시는 분한테 가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만성적으로 불면이 있어서 낮 시간에 도저히 생활에 지장이 있다, 집중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평가 받아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잠 못 드는 원인을 파악하고 하지만 잠 못 자는 것 자체에 너무 불안과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고 최우선적으로는 네. 요즘 얼마나 정보가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럼요. 네. 그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낮에 활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우울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불면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욕 먹죠. 네. 이 책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감정은 필요한 그게 거예요. 잘 되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아. 참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능력이 있으면 아, 좋은데 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놨지만 아주 짧은 책이고 그렇게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만한 책이 아니에요. 아니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아니, 저희가 수준 안 볼 수 높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정보를 보셔도 좋은데 그 정보 가운데는 음. 좀 과장되거나 지나치거나 전문가 아닌 분들 있으니까 네. 그걸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안 오고는 아주 가벼운 경우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우울하면 내가 뭔가 좀 쉬라는 신호구나. 아. 이걸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 크게 확대해서 그렇죠. 받아들이지 말고. 불안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럼요.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강도가 세서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네. 되지만 가벼운 그런 것들은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찾는 순서가 있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다 하면 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안이든 우울이든 불면이든 나만 겪는 고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리고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치료를 받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지 네. 무슨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도 불안도 불면도 결코 심각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